여기는 광주입니다. 네, 광주 박재천 변호사님 사무실이고요. 처음 보시죠? 네,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한데 유명하진 네. 않고요. 오늘 형 동생 하기로. 네, 안녕하세요. 광주에 이제 개업 변호사로 있는 박재천 변호사입니다. 희생자가 나와가지고 안타까운데 네. 광주 네. 화정 아이파크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현대산업개발에서 이 사업 부지를 이제 매수해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이제 콘크리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현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종됐던 분들이 이제 최근에 다 이제 시체를 찾게 됐는데 다 이제 사망하게 되었고, 뭐 다른 영상에서는 제가 좀 원래 밝은 사람이라 좀 웃으면서 영상을 찍다가 네. 사실 그 영상은 이제 그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오해를 좀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통해서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희생자들에 대해서 먼저 진짜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이 항상 무겁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그 공사 현장에서 그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다음 문제에 대해서만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 공사 현장에서 또 공사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중단할 것인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권을 분양권을 지금 매수한 상태고 4차 중도금까지 냈고 5차 중도금, 6차 중도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중도금 다 완납한 상태는 아니고 잔금은 이제 입주 지정일 올해 11월 말에 이제 내게 되는데 네. 아직은 이제 4차 중도금까지 낸 상태인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건물에 못 들어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곳은 2단지예요. 2단지고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2단지고 2단지에 대해서는 다시 헐고 새로 짓는 게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은데 1단지에 대해서는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안전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헐고 새로 짓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네. 실제로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김현장을 선임한 상태고요. 그게 지금 이제 그런 상태인데 입주 예정자들은 건물을 새로 이제 헐고 새로 지어 주십시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내려질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사는 이제 하청업체에게 이제 지정을 해서 부분별 공사를 진행시켜야 됩니다. 뭐 전기공사든, 뭐 조적공사든, 그 공사 분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공사들을 맡겨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콘크리트 부분이 문제가 생긴 거고 이게 이제 언론이나 수사 결과에서 지금 뭐 수사 결과가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닌데 이제 드러나는 내용들은 재하 도급으로 인해서 뭐 좋은 어떤 제품을 쓰지 않고 그다음에 공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여러 발생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현산 측에서 이제 선임한 이제 변호인들 주장과, 그 다음에 이제 하도급 측에서 주장하는 게 달라요. 하도급 측에서는 현산이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현산은 아니다. 우리는 모르고 이 하청업체들이 자기들이 이제 부실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거는 저도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재판 결과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현산 측의 과실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이 종합건설사가 이걸 다 관리 감독해야 되는 주체거든요. 그래서 현산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돼요. 행정처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고 이제 수위가 센 처분은 건설업 등록 말소입니다. 건설업 등록 말소가 되면은 이 현장에 들어올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이 떨어질 수 있는데 영업정지 처분은 뭐 1년 8개월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8개월은 작년에 학동에서 있었던 아이파크 문제가 8개월이 되고 지금 이제 이번 문제로 관련해서 1년이 지금 검토 중이에요. 이렇게 합쳐서? 네. 근데 이 영업정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못 하진 않아요. 공사는 할 수 있어요. 대신 1년 8개월간 영업을 못 하니까 수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뭐 건설사의 지위가 굉장히 이제 위태로워질 수 있는 거고 1년 8개월 동안 수주를 못 하는데 근데 그래서 요즘 현산이 수주에 열을 올리는 것 같아요. 재건축 뭐 이런 거 지금 뉴스 많이 하나 땄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위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산 이 입주 예정자들 분양권을 사셔가지고 지금 4차 중도금까지 내신 분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소송을 부추기지도 않고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어떤 분들이 뭐 변호사 돈 벌려고 그런다는데 저는 진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 이거 보시는 그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제가 이거 소송이 결정됐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에게 와서 이걸 지금 소송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한테 지금 소송하라고 제가 말한 적도 없어요. 대신 계약서를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이지 이걸 지금 가지고 뭐 소송을 해라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왜? 아직 현산이 등록 말소되지도 않았고 영업정지도 나오지도 않았고 어떤 처분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현산이 올해 11월 말 그다음에 내년까지 3개월 이후까지 입주 예정일까지 이행이 안 된 상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정할 수도 없는 건데
그걸 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부추긴다고 하신 분들은 진짜 솔직히 사무실에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왜냐면 어떤 이유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하실 분들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뭐 착수금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권리 행사를 다 해서 끝났을 때 일부를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런 건데, 그걸 마치 뭐 돈을 못 본 돈에 미친 변호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진짜 약간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 해명의 시간을 잠깐 좀 가진 거고, 네. 어쨌든 그런 입장이어서 소송을 부추기고자 하는 거 아니고 권리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 영상에서 나오는 아이파크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파크나 다른 어떤 앞으로의 이런 분양 사고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현장에서. 그러면 계약서에 되게 이 계약서들 이 포맷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틀 안에서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런 목적에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분양권을 사신 분들 중에는, 매수하신 분들 중에는 자기가 이제 처음에 분양이 당첨이 돼서 하신 분들도 있지만 프리미엄을 주고 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국토부 실거래 그 내역 된 걸 다 뽑아봤거든요. 근데 실제 거래 프리미엄 주고 사신 분들, 그러니까 재매매, 전매 내지 재매매로 사신 거래 건수가 330건이고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705세대예요. 그러니까는 압도적으로 다수는 처음에 그냥 이 분양 그 전용 면적 84평방미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처음에 매수하실 때 5억 3,700 주고 사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분들에게는 정상적인 형태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어떤 상태가 있고 나에게 어떤 옵션이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 알아야지.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프리미엄 주고 사신 분들은 투자하신 것에 가깝다고 봐요. 솔직히. 투자하고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의도치 않은 어떤 피해가 발생했겠지만 어쨌든 대다수의 분들은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투자했다기보다는 처음 정말 주거 목적으로 공급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일단 피해를 받는 거를 좀 막아야 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현산이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올해 11월 말까지 공사를 못 끝낼 가능성이 커요.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렇죠. 다들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은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 네,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계약 해제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급했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약금 10%, 지급한 금액의 10%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10%. 그러니까 5억 3,700이니까 5,370만 원이겠죠. 여기에다가 그동안 뭐 이자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5,370만 원 위약금에다가 그동안 낸 원금에 대한 이자까지 해서 대략 한 6천 후반에서 7천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무조건 현상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소송을 해갖고 빨리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건 계약서에 명확히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있는 거기 때문에. 다툼 여지가 거의 없죠. 네, 근데 이제 혹자는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 뭐 여기 계신 분들이 가만히 버티면 1년에 18%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나온 기사들이 있어요. 거짓 기사죠. 가짜 뉴스? 네, 가짜 뉴스예요. 그게 아니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이율은 6.48%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자, 그 지체 상금, 지연 손해상이. 그러니까 6.48%밖에 안 되고 그 뭐 18% 이자는 뻥이에요. 없어요. 근거 없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8% 이야기를 듣고 나는 버틸 거야. 괜찮네. 18%면 괜찮네. 그런데 그런 선택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난 6.48% 받고도 나는 기다릴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알고 선택하는 거랑 모르고 선택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다리는 분들은 그 지체 상금을 6.48%를 받으면서 입주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못 기다리는 분들은 3개월 뒤에, 입주 예정일부터 3개월 뒤에 그때까지 발생한 지체된 거 3개월 동안 지연 손해랑 원금, 그 다음에 위약금 받고 해제하실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각자 선택이기 때문에 이러고만 끝났으면 저는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만 되면은 뭐 예정자분들이 큰 손해를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아까 말했듯이 건설업 등록 말소가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계약서에 보면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 그래요. 허그가 이 사업을 인수하게 돼요. 허그가 이걸 허그에서 마무리하려고 들어오는 거죠. 왜냐면 이게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인수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이걸 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이 사업을 인수해서 진행시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태가 벌어지게 됐을 때는 어떤 옵션이 나서게 되냐면 그냥 다 지어질 때까지 그냥 참는 방법. 근데 이때는 지연 이자 이런 거 못 받아요. 그냥 진짜 존버해야 돼요. 예, 그냥 존버고 자기가 은행 이거 지금 납부하시는 거 다 은행 이자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은행 이자 받아서 하는 걸 다 버텨야 돼요. 다행히 지금 현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자기들이 잔금 시에 이자랑 이렇게 같이 이제 지금 이자를 대납을 해주고 잔금 시에 같이 이렇게 변제 받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공 시행 능력이 좋은 이제 인류 회사니까 이렇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선분양을 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은행 이자를 납부하면서.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현상이 날아가면 그 이자를 내가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분양자가. 그러니까 이걸 계속 기다리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왜냐면 최소 3년에서 4년은 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3년간의 이자를 내가 부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이거 못 참겠다, 나가겠다. 그러면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못 돌려받아요. 아까 말한 위약금 이런 거. 그러니까 기다려도 내가 이자 부담하고 기다려야 되고 다른 업체에서 와서 완공은 하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해지한다 하더라도 늦은 거예요. 위약금 10%는 아까 그걸 못 받아요. 그냥 해지할 수 있는 거.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내용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이 나는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거기에 맞춰서 각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산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PF 대출이나 뭐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금융 1금융이나 다른 이제 2금융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대출이 실행이 되고 진행 중이에요. PF 대출,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대출은 PF 대출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농협하고 그 2금융에서 이게 실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대출이 나올 것인지, 이거 관련해서 이제 언론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진짜 몰라요. 확보를 하게 된다면 자기들이 그 자금력을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러면 다행이죠. 그러면은 나머지 공사들을 현상이 어쨌든 현장을 버티고 있다면은 아까 말한 같이 6.48% 받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유동성을 확보를 했는데도 건설업 등록 말소가 되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정치적인 문제도 결부돼 있어요. 그러네요. 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냐. 에 대해서도 솔직히 영향이 있다고 봐요. 이재명 씨가 후보가 광주 와서 그때 그런 말 했거든요. 자기가 되면은 등록 말소시키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좀 너무 그렇게 좀 다이렉트하게 말해버리는데, 진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이 해오신 걸 보면은 자기는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재명은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등록을 말소시키면요, 파장이 큰데. 엄청 커요. 왜냐하면 현대산업개발 아래에 있는 여러 많은 하청기업들이 있거든요. 걔는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그걸 다 망하게 하면서까지 한다는 건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는 하염없이 기다릴 수 있다, 아니다. 이 자리가 되게 좋아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미엄을 주고 사고 오신 분도 있고,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난 오를 거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 아닌 거고. 나는 무엇보다 내 건강이 중요하다, 나는 빨리 내 살집 마련이 중요하고, 그런 분들은 얼른 계약 털고 나가서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가짜 뉴스나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정보로 인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 놓쳐버리고 그러다가 흑우 들어와 버리면, 그런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힘들게 노력해서 번 돈이고 힘들게 노력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건데, 그걸 만약에 이런 의외의 변수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망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뭐 언론에서는 이야기한 거 보면은 뭐 건설업 등록 말소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런데, 전 솔직히 이런 말들은 안 믿어요. 왜냐면 뻥갈 수도 있지. 정권 바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항상 국민들한테 좀 듣기 좋은 소리 하면서 장난질 하는 거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근데 사람들 중에는 안전주의자가 있고, 나는 저기 타짜에 나오는 고니같이 올인하는 분들도 있고,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선택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자기의 의지가 발현이 되는 거라고 봐요. 답은 없어요, 솔직히. 네. 아니 그러면 원분양자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선택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건설업 등록 말소라든지 영업정지는 어차피 이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전매로 산 사람들 있잖아요. 피 주고 산 사람들, 뭐 피 3억, 피 2억 주고 산 사람들의 그 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받을 수가 없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죠.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끼리 전매해서, 제가 아까 투자 개념으로 가져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대다수는 일반 분양으로 가져오신 분들이고, 심지어 이분들 중에 일반 분양 처음에, 이건 전부가 일반 분양이에요, 여기는. 근데 일반 분양 처음에 되신 분들 중에는 청약으로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 이거 됐는데 이거 만약에 해제해버리면, 해제해서 나가버리면 내 청약권 날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도 있는데 보호가 됩니다. 예, 당연히 되죠. 이렇게 해제됐을 경우에는 다시 회복이 되고 법적 근거가 다 있습니다. 청약에 관한 주택 청약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그럼 그건 구제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회복을 시켜줘요.
국토교통부에서 취소가 되었고 해제가 됐고 이런 것들이 아까 좀 이따 기획부동산 이야기하겠지만 네. 기획부동산 피해자들 중에도 그 유주택자로 몰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청약이 날아가게 되면 그게 엄청 뼈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흑수저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겨우 이제 집을 청약권 행사해서 그걸 한 건데 그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그런 거 보여줘요.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입주 예정자분들 지금 분양 받으신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마무리로 각자 알아서 잘 선택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거는 선택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뭐 소송 부추기려고 막 뭐 돈에 미쳐 이런 소리를 예전에 받아가지고 절대 그건 아니고 사실 제일 좋은 건 이런 상태에서 이분들이 이 계약서의 내용을 하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해버리면 돼요. 그럼 소송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만약 안 하면 그때 가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판결을 받아서 뺏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고 저는 공사가 잘 진행되길 바라고 잡음이 없길 바라고 또 한 가지 다루지 않았던 건데 그 주변에 있던 상인분들 있잖아요. 그 상인분들이 엄청 피해를 많이 봐요. 지금 이 공사 현장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완전 지금 통제돼 있고 주변 그 공실도 되게 많죠. 근데 그분들은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사하고 계약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어요, 현산이. 근데 그렇습니까? 당연히 있죠.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이분들이. 이 사람들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발생한 건데 저는 현산에서 이분들에 대한 뭐 보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대로 해서 이분들이 왜냐면 자기 동네 그 안에서 고생을 지금 많이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여러분이 사망하셨잖아요. 그런 유족들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거기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소송으로 가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는 그렇게 끝나길 바라는 게 제 생각이고 현대산업개발에 바라는 거는 좋게 뭐 헐고 질 거 있으면 좋게 지어주고 배상할 거 있으면 다 배상하고 정말 앞에서는 현대산업개발 그 정몽규 회장님이 현대산업개발이라는 회사 위에 HDC라는 지주회사가 있어요. 그거나 옷을 안 벗고 현대산업개발 대표에서 물러났어요. 그리고 김현장 그날 선임했어요. 거기도 자기 살 길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어떻게 보면 이 입주 예정자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시는 그 입주 예정자분들 밤에 잠도 못 자고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저한테 직접 먼저 들었거든요. 그분들은 그 이야기 듣고 그래도 마음이 놓인다고. 자기에 대한 또 구제성이 확실한 어떤 카드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서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제발 이행해 주길 바래요. 자기들이 처음에 계약서 쓸 때는 자기들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이 예정자들한테 불리하게 계약서들을 많이 써놨어요. 뭐 얼마 안 내면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계약서상 솔직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는데 일어나 버렸어요. 진짜 자기들이 잘못한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정정당당하게 책임지고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서구청에서는 이렇게 공문을 내렸어요. 만약에 입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할 거다. 근데 일반인들은 보고 역시 서구청 잘한다 그러는데 이거 행정소송하면 현산 이겨요. 전 이긴다고 봐요. 왜냐면 안전진단에서 문제 없고 우린 다 지었는데 왜 입주 예정을 못하게 하냐? 불허가 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불허가 처분 취소해달라면 이겨요. 거기다 김현장이잖아요. 이기지. 그렇게 되니까 계속 입주 예정자들이 헐어달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민원에 대해서 즉 국가도 행정청이나 국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현산에서 제대로 안 해준다. 그러면 등록 말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안전 부실인데 안전 진단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결과적으로 문제 없다고 나오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파악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이미 그리고 입주 예정자들이 못 믿어요. 공무원도 못 믿고 그동안 뭐 문제 없을 거다 이래갖고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허가가 나와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주지 않는다면 못하는 건데 근데 현산 입장에서 이걸 헐고 새로 질 때 4천억이 나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유동성 확보가 그거예요. 그거. 제가 아까 말한 그 PF 대출이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해줄 거란 말이죠. 은행이 해줘요? 안 해주죠. 내가 은행이라면 잘 안 해줘. 네,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수분양자라고 해서 뭘 선택해야 된다 반드시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막 돈다면서요 커뮤니티에서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막. 그런데 그걸 누가 누가 이걸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상황에 따라. 각자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심지어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걸 지금 피 주고 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피 좀 깎아서 사겠다. 그러니까 5억 3,700을 나 한 6억이나 7억에 사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피를 뭐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뭐 8억 주고 뭐 9억 주고 뭐 10억 주고 샀다 그러는데 제가 국토교통부 여기 보이시지만 이 실거래가 저희 결과 제가 다 열어봤거든요. 전용 면적 84평방미터 기준으로 거래 금액이요? 얼마 안 돼요. 5억 후반?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이죠. 근데 어떻게 이거를 뭐 7억 주고 8억 주고 샀겠어요. 다운 계약 쓴 거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각자 선택해야 될 부분이고 결국 그건 자기가 선택할 부분이고 투자도 가능해요. 이건 투자로서 여기 들어온 사람도 있고
거주 목적으로 온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다 각자의 상황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법적인 권리는 이렇다. 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토지 막 이런 거 임야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세련된 또 트렌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기획부동산 사기가 종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맹지 땅을 구입을 합니다. 사기 업체가. 우리나라 법인 만들기 쉬워요. 그냥 관청에 갔다가 대면은 그냥 법인 쉽게 만들어줍니다. 주식회사 후랭이 TV 막 그냥 만들걸요. 그래서 제가 주식회사 후랭이 TV라고 시나리오를 짜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후랭이 TV라 이렇게 사기꾼같이 생긴 사람이 강남에서 딱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 사무실 딱 해놓고 뭐 그렇죠.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사람들한테 어디 땅이 있는데 곧 여기가 호재가 불 것이다. 여기를 사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우리 이제 어머니들이 아줌마들이 많이 속는 것 같아요. 뭐 젊은 사람도 많이 속아요. 왜냐면은 서울 집을 못 사니까 간단하게 투자하면은 큰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이제 오는 거예요. 가지고 종래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분을 매수해라. 그래서 나중에 오르면 그걸 팔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사서 봤더니 거기가 뭐 그린벨트예요. 가서 봤더니 그린벨트고 뭐 전혀 맹지라서 뭐 의미가 없고 그리고 개인하고 거래한 게 아니라 후랭이 TV하고 거래한 거야. 법이 나온 거죠. 그래서 후랭이 TV 대표는 없고 후랭이 TV에 소송해봤자 송달도 잘 안 되고 막 그런 상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미 법인 없앴죠. 그 쓰레기들이 법인 폐지도 안 해요. 그냥 법인 그대로 둬요. 어차피 그 법인 빈 껍데기라 판결 받아봤자 뭘 할 건데요. 재산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막 나중에 막 이제 대표 찾고 뭐 했고 콩밥 먹였는데 이막 콩밥 먹여도 걔는 어차피 지 재산 다 처분해놔가지고 그러고 나오고 그래요. 이런 종래 기획부동산 사기는 좀만 똑똑하면 사기를 안 당해요. 왜? 그 맹지 가보면 되지. 가보면 아 개발이 될 때인지 안 되는지 누구나 알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는 좀 다른 이제 기획부동산 사기는 요즘 막 풀빌라 리조트, 뭐 호텔, 뭐 분양업 이렇게 한다 그래요. 막 제주도나 아니면 뭐 가평이나 강원도 이런데 우리 이제 사람들이 다들 이제 힘들다가 좀 쉬고 주말에 쉬고 오고 그런 데 가서 힐링하고 오고 싶어 하니까 그런 데 가서 쉴 수 있는 리조트 풀빌라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400만 원 투자하시면 여기 회원권을 주고 1년에 몇 번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죠. 집 사기는 힘든데 고정적으로 수익을 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회원권도 준다고 하고 그래서 가입을 하지. 좋아 보이니까. 근데 여기 풀빌라 리조트가 지어진 것도 아니야. 짓고 있대. 그렇죠. 그러니까 한 1, 2년은 기다려야 돼. 아이파크 짓는 것처럼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봐도 맹지어도 짓고 있는 또 공구리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어지겠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얘네들 이 사기친 애들이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보려고 진짜 지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항공 사진 봐봐요. 이게 공구리 치고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뭐가 좀 흔적이 있네요. 저도 뭐 알아보고 이것들이 사기인지 아닌지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거 찾아보는데 그래. 근데 이 등기부를 열어보니까 여기가 보이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등기입니다. 10평도 안 되잖아요. 10평 남짓 되는데 500명이 살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MBC에 그런 드라마 있었죠. 한지붕 두 가족, 세 가족. 여기 있었죠. 그거보다 더 큰 거죠. 근데 몇 명이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의심을 하지 않아요. 시간이 한참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수익금이 들어온다 했는데 안 들어오지. 그러면서 이상이 자꾸 찾아봤더니 사기당한 거지. 짓긴 지었어요? 안 지었죠? 안 지어졌어요. 그냥 땅인 거죠? 네. 그래갖고 여기저기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이런 패턴으로 태양광 사기도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져요. 500분의 1이에요 지금 지분이. 이렇게 사기를 당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안 당하냐면 안 당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이거 이렇게 여기를 사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보내기 전에 등기부를 한번 열람을 해보세요. 인터넷으로 등기부 열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등기부가 많은 거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 돼요. 직접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호기심이 발동해서 가지 마시고 여기 사기구나 그러고 안 가면 돼요. 꿀팁. 안 가면 인터넷으로 출력이 안 된다. 안 돼. 그럼 사기야. 그건 사기야. 절대. 우리나라에 유사수신행위법이라는 게 있어요. 유사수신행위. 이게 뭐냐면 이 수신행위가 뭐예요? 여신행위. 이게 은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만 이런 그 금전거래를 뭐 빌려주고 하고 하는 걸 하는데 그냥 금융업체도 아닌 애들이 원금 혹은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이런 거래를 해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법을 다 외우고 다니지 않아요. 왜? 멍청해서. 이제 읽어줄게요. 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보면은 다음에 갖고 치면 나옵니다. 그냥 다음이나 네이버 가서 치면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오면 2조 정의 규정에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자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받는 행위.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뭐 돈 내가 그 이상 줄게. 이거를 여러 사람한테, 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놈들이 회사 이렇게 이름 내놓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얘네들 방금 법에서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죠? 그럼 내가 돈 버는 방법 알려줄게요. 여기 있죠. 금융감독원 사이트 가면요. 여기 보면 여기 파인이라고 있어요. 파인? 네.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 치면 돼요. 요 사기업체, 맞는지 안 맞는지 쳐봤겠어요? 안 쳐봤겠어요? 쳐봤죠? 저? 안 나와요. 또 있어요. 리딩 사기친 애들 있죠. 걔네들도 주식 투자 자문업이나 투자 일임업은 여기에 떠요. 유사 투자 자문업은 안 떠요. 그러니까 유사 투자 자문업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을 추천해 줄 수 있는데, 어떤 종목의 특정 시점의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면 안 돼요. 그래요? 네. 근데 리딩방스가 알려줘요. 그거 다 걸리는 거예요. 사세요, 파세요 막 알려주잖아요. 네, 그게 시세 조정행위고 그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또 회원가입이하고 또 털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쳐보면은 그런 업체들이 다 나와요. 안 나오면은 뭐 하면 되냐면 고발하면 돼요. 고발하면 포상금 줘요. 아, 그래요? 네. 이거를 재테크를 해야 돼요. 포상금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열심히 해보세요. 예. 이런 땀 안 흘리고 이렇게 남들한테 사기쳐서 사는 놈들은 한국에서 발 붙이게 살면 안 돼요. 뿌리 뽑아야죠. 저만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뭐 투자하면 원금 내지는 매달 수익금을 보장한다. 이게 방금 말했지만 유사수신행위로 걸려요. 왜 그러냐면 이 법이 왜 생긴 줄 알아요? 사기로 처벌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기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빨리 물어봐요. 보통 우리가 속이면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속이면 사기가 아니에요. 되게 까다롭던데. 그러니까 속였는데 그 속여서 착오에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속여서 착오에 빠져야 되고 착오에 빠져서 돈을 써야 돼요. 재산상 처분행위. 근데 이 속인 거랑 처분행위 사이에 직접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법무관 시절에 쓰레기 같은 짓을 한번 했는데 나쁜 놈이긴 한데 무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무죄를 받았냐.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장애인들. 네, 그 표현 좀 조심스러운데. 농화자들. 농화자들한테 이분들이 소화를 하셔야 되니까 자기가 소화를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농화자들한테 갖고 내가 신용카드 발급 받아줄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인감증명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용카드 발급이 됐을 거 아니에요. 신용카드 발급이 된 걸 자기가 쓰고 다닌 거예요. 누가 봐도 쓰레기지. 근데 검사가 이걸 사기로 기소한 거예요. 이걸 만약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기소했으면 유죄예요. 근데 검사가 편하게 사기로 기소한 거예요. 제가 무죄 변론에 무죄 받았어요. 왜냐면 기망을 해서 처분을 하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기망을 해서 인감증명을 받은 건 맞아. 근데 인감증명 받은 게 처분행위예요? 재산상 처분행위는 아니잖아. 네. 돈 쓴 건 아니잖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다이렉트로. 그래서 무죄 받았어요. 검사는 대법원까지 상고했는데 이겼어요. 물론 다른 범죄가 유죄가 됐거든요. 이 사람이 다른 잘못도 해서. 근데 이분은 확실히 무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속아서 그 처분행위를 직접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사기에 되게 걸리는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저는 고소할 때 이 두 가지를 잘 걸어서 해요. 첫 번째는 변제 능력이나 의사를 속이는 거예요. 능력이 없었는데. 네,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거를 이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속여서 돈을 쓰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 수사해보면 드러나요. 고소장을 냈을 때 얘 계좌나 재산 상황 보면 그만한 돈이 없었어. 그럼 변제 능력 없이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보통 대여금 사기를 입증할 때 해요. 돈을 빌린 거니까. 대여금과 투자금은 달라요. 대여금은 돈을 빌려서 갚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투자금은 뭐예요? 안 돌려줘도 돼요. 투자 이익이 없으면. 그러니까 계약서를 쓸 때도 대여금으로 웬만하면 쓰세요. 돌려받는 걸로. 투자는 망하면 안 갚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투자는 내가 지금 돈이 오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여나 투자 나갔지만 투자는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이익이 났을 때 받는 거야. 이익 없으면 안 돌려받는 거예요. 주식 투자잖아. 내가 돈 여기다 넣었는데 안 나온다고 삼성증권이, 키움증권이 나한테 돈 돌려줘요? 그치.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투자금으로 보통 이렇게 계약이 돼버리거나 해버리면 방금 말한 변제 능력 의사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사업 능력이 있었는지, 사업을 정말 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럼 이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 또 그런 식으로 좀 그렇죠. 빠져나가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제가 얘네들이 빼박인 게 유사수신행위는 100% 걸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사진 봤듯이 얘네들은 그럴 능력이 없었다라는 걸 제가 주장을 한 거예요. 변제 의사 능력, 투자 의사 능력 이런 있잖아요. 사업 의사 능력, 이걸 속였다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용도 사기예요. 용도 사기. 용도 사기 뭐냐면 내가 형한테 나 밥을 못 먹었으니까 밥값 좀 주시오 이래갖고 돈을 받았어요. 그걸 밥 안 사 먹고 PC방 가고 게임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 더럽죠? 나는 어차피 그 돈 나 줄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러겠죠. 사기꾼들은 그래요. 어차피 그 돈은 줄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봐보세요. 용도를 속인 거예요. 그 용도를 속였기 때문에 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의 용처를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사기가 될 수 있어요. 학자금으로 쓴다 해갖고 유흥비로 써버리고 심지어 이것도 가능해요. 내가 모피 사업을 할게 그래놓고 식당 사업을 하는 것도 용도 사기인 거예요. 그것도 다른 거구나. 이거 도덕적으로 봤을 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기예요. 속인 거니까. 그래서 사기는 이 두 가지를 치고 들어가요. 그 사업이나 변제 능력이 의사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능력에 대한 사기, 속인 건지, 아니면은 그 돈의 용처를 속인 건지. 그래서 뭘 하겠다고 가져가는데 그게 전혀 다른 거면 다 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증명 못하면 사기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기 보니까 건물이 다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새끼들이 이런 짓을 하냐면, 새끼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쁜 놈들이라. 휴양시설이나 숙박시설로 이게 등기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자로 분류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집은 공유 지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공유는 소유의 형태예요. 우리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소유의 형태는 단독 소유, 공유, 합유, 총유가 있어요. 다 소유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공유 지분을 갖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소유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500분의 1을 갖고 있는데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게 돼버리니까 기존에 내가 살고 있던 집에다가 이것까지 해서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혹은 내가 원래 집이 없었는데도 이걸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나는 1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청약도 날아가 버릴 수 있어. 세금도 꼬이고 청약도 꼬이고.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진짜. 다 꼬이는 거지. 네,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소송을 진행을 이미 했고 좀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이미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이 계약이 사기였고 그래서 원인 무효라는 걸 확인받아요. 원인 무효라는 걸 확인받으면 이게 이제 돌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기 전까지는 구제를 못 받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좀 정책적으로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500분의 1 지분을 소유자로 인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500분의 1. 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토교통부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무슨 뭐 대통령, 대선 후보 토론할 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이대도 다양하고. 그렇죠. 다양하죠. 어르신들만 당하는 게 아니네요. 네, 젊은 사람들. 80년생도 있고. 네, 우리 2030들도 많아요. 전북, 수원, 서울, 익산. 다양해요. 여주, 용인, 강서구, 경기도 화성. 와,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다양하게 얘들이 그 점조직으로 활동을 해요. 점조직으로 활동해갖고, 혹은 뭐 다른 데서 사기 당한 사람한테 걔네들이 이름만 변경해갖고 끌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데, 아무튼 이런 걸 안 당하려면 등기부를 열어보고 인터넷으로 뽑으라 하면 하지 말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그 다주택자는 청약 탈락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애초에 사기였다는 걸 증명을 해서 이걸 말소 등기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 무주택자 지위를 원복시킬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 무주택자 원복시키는 그 소송은 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게 이제 말소 등기 절차 인수 청구의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고소해가지고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소송 대응을 못하죠. 나와서 항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소재기를 해서 올 1월 28일 날 승소 판결을 받았거든요. 최종 판결 확정은 2월 4일 날 됐어요. 항소를 할 수가 없죠, 애들이. 항소하는 순간 경찰이 잡아갈걸. 못 나오죠. 제발 법정에 나와주길 바랬는데. 그래서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6개월은 안 걸렸고, 보통 소송 빨리 끝나면 6개월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끝났고, 상대 업체가 사기인 게 분명하면은 대응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빨리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을 가져가서 이제 법무사한테 말소 등기하게끔 하면 진행이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어요? 지금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에요. 계속 수사 중.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피해자분들 중에 한 분이 진행 상황 궁금하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2020년도 12월에 처음에 고소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이 되고 계속 지금 이 사무실은 다 털었어요. 근데 수사 진행이 그 이후로 명확하게 안 나와요.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래요. 계속 저도 전화해서 물어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하냐고. 영장이 경찰이 그냥 받고 싶다고 나온 게 아니에요. 판사가 발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사 의지도 있고 유죄가 된다는 것도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양이 너무 많아요. 봐봐요. 빨리빨리 해야지. 야근해야지, 야근. 이러기 지금. 근데 피를 말리는데 이게 지금 양이 많잖아요. 근데 아직도 자기가 피해 당한 거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메일이 왔다니까요, 저한테. 자기 당했다고 온 거예요, 오늘. 이 같은 건에 대해서요? 예. 처음에 이 업체가 등기부 열어보고 나쁜 업체라고 생각해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진짜 왜 이걸 했는지 후회스러워요. 피해자분들한테도, 이게 다 피해자분들 카톡방이거든요, 이게. 단톡방이 있네요? 네, 단톡방 제가 파서 저는 의뢰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통을 해요. 궁금한 건 항상 알려주고. 근데 이걸 제가 왜 한다고 했는지 후회가 돼요. 솔직히 저한테 그렇게 큰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불쌍하잖아요, 이 사람들. 억울하게 어디 변호사 선임하러 간다 하면 최소 300은 달라 할 건데.
당한 사람한테 뭘 또 돈을 뜯어요. 그렇잖아요. 경찰 아저씨들이 빨리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먼저 분양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시행사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를 먼저 하냐면 땅을 삽니다. 땅이 있어요. 네. 땅을 사면 이 땅을 사서 이금융기관에 가요.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데 가면은 PF 대출을 해줘요. 농협이나 이런 데 가면. 그래서 땅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보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이런 걸 보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요. 땅을 담보로? 네, 땅을 담보로. 근데 어떻게 담보를 하냐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담보는 어떤 담보예요? 저당권. 이런 거죠. 네. 신탁담보라고 들어봤습니까? 신탁담보? 네. 낯섭니다. 네. 신탁담보? 네. 변호사들 중에도 뭐 저당권이나 뭐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잘 아시지만 이 신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신탁은 또 다른 분야거든요. 그리고 신탁이야말로 진정한 자본주의의 꽃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자본주의 되게 잘하시네. 야, 미국은요, 그 효도해요. 애들이 엄마 아빠 돌아가셔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애들이 마미 데디 하면서 막 그랜파 하면서 애들이 와양 떨어요. 이건 줄 알아요? 그래도 유언 안 해요. 신탁해요. 신탁에다가 신탁 계약 내용 중에 나 죽고 나서 내 무덤에 안 오면 내 재산 다 사회에 환원시켜버려라. 아. 신탁 계약 내용대로 1년에 몇 번 성명 안 오네 이거 해버려요. 아, 진짜요? 근데 우리는 상속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속이 규율하는 대로 되게 흘러가요. 근데 우리도 이제 막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이제 이걸 어려워해요. 왜냐면 신탁사에 돈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관리하는 게 복잡하니까. 근데 미국은 우리보다 스케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을 하려면 노후가 편해질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유사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그 후견인 제도가 있잖아요. 성년 후견인 제도가 사실 신탁이 약간 유사한 건 있어요. 왜냐면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을 관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사람의 심신 능력 때문에 법적으로 든 거지만 재산적인 부분에서 네가 관리해라. 집사같이 딱 두는 거지. 신탁회사가 와서. 근데 이 신탁이라는 게 아주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 내용 중에서 이 개발과 관련해서 신탁이 어떤 일 하는지. 신탁 종류도 엄청 많아요. 뭐 관리 신탁, 담보 신탁, 뭐 자금 사무 대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하는 건 지금 담보 신탁에 한정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보 신탁 내지는 자금 사무 대리.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아까 방금 말한 땅 주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은행이 이래. 뭘 믿고 돈을 빌려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 주인이 나 시공사 이 사람하고 해보려고 해. 얘네들이 시공 능력 좋아. 그러면 이제 은행이 신탁사랑 정리하고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 신탁사가 그것들을 다 정리해서 가져와요. 중간에 뭐 PM사라고 해갖고 프로젝트 매니저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일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근데 얘네들이 사기꾼인 애들도 있고 진짜 잘하는 애들도 있고 다양해요. 많아요. 네. 얘네들이 사기쳐서 당하는 건서도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잘 숙제해갖고 가져가면 이제 은행에서 돈을 신탁사한테 싸줘요. 그러면 신탁사 그걸 관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은행이 시공사한테 싸주거나 신탁사한테 싸줘서 그걸 관리하게끔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시행사가 지금 대출 채무자 아니에요. 결국엔 채무자인데 뭐 이자를 납부를 못한다거나 뭐 잘못되면은 이 담보로 잡은 이 땅 있죠. 이거를 저당권 같은 경우는 의무경매 해가지고 경매 뭐 낙찰될 때까지 뭐 유찰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한 6개월, 1년 걸리고 하잖아요. 근데 신탁은 어떻게 해버리냐면, 신탁 담보는 안 한다. 신탁 담보 실행해버려요. 어떻게? 공매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 달 안에 끝나버려요. 한 달 안에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저당권 이런 거는 뭐 경매 끌 수도 있고 느긋하게 하잖아요. 근데 신탁 담보는 금융기관이 빨리 해버려요. 신탁사 시켜가지고 그 대출 기관들이 야 빨리 해버려 그래가지고 온비드 사이트에 올려갖고. 그쵸, 온비드. 끝내버려요, 그냥. 처음에 이렇게 하고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바뀌어버려요, 계약이.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신탁 담보는요, 금융기관만 가능해요. 우리 개인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자본주의지. 지들이 금융기관들만 헤쳐먹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거 해보고 싶어도 못 해주잖아. 우리는 끼케야 저당권 이런 거, 근저당 설정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담보 집행이나 자금 관리를 누가 하냐? 신탁사가 해요. 그래서 이제 시행사업 하는 애들은 분양 계약자들한테 돈을 직접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잘 보세요. 계약서에 시행사한테 입금하는 게 아니라 신탁사에게 입금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계약서에. 근데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냐면, 이 시행사의 지위에 있는 애들이 이게 지주택이 되기도 해요. 혹은 지주택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일반적인 뭐 사업한다고 하는 시행사들이 사기치려고 모양만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나한테 입금해 이래요. 지주택 조합 명의로 입금하게 하거나. 근데 계약서 잘 안 읽어보고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나랑 계약하는 사람이 저 조합이고 나랑 계약하는 사람이 저 업체니까 저 업체 계좌에다 넣는 게 맞지 하고 넣었다가 상습적으로. 네, 그렇게 넣을 수 있어요. 뭘 모르니까. 신탁사 계좌에다 넣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신탁사 계좌에다 안 넣고 거기다 넣었다가 낸 금액이 무효예요. 그냥
사기 당한 거지 그냥. 그래서 그 계좌에다가 신탁사 계좌에다 돈을 안 넣으면은 입금이 안 된 거니까 분양 계약도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 잘못 넣으면 부당이득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행사한테 해야 되겠는데 그 새끼들이 돈이 있겠어요 그때 가서? 이미 다 헤쳐먹고 끝났지. 자력이 없죠. 그러면 그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탁사 계좌에다 넣어야 돼요? 그렇죠. 계약서에 그렇게 신탁사가 나와 있어요. 혹은 신탁 업무를 하는 이제 공기업 중에 아까 말한 허그. 도시주택보증공사 이런 애들도 이런 신탁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애들 계좌에다 돈을 완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입금이 안 된 거고 분양자로서의 지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지주택에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주택이 아닌 다른 어떤 분양업체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지주택이면 뭐 조합장 명의의 계좌라든지. 그렇죠. 뭐 혹은 뭐 업무 대행사 이렇게 바뀌기도 그래요. 업무 대행사. 그 다음에 지주택 경우는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주택 가입하려면 요건이 있어요. 그게 그 동네에서 몇 년 이상 살아야 되고 지금 다 외부 다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머리가 멍청해서. 근데 그 요건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전용 면적이 84평방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무주택 혹은 1주택만 돼야 되고 그 지역에서 사업 시행인가 받을 때부터인가 쭉 그때 살아야 되고 그런 요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되는데 이런 요건이 안 되는데 그 지주택 막 가입 막 시키려고 막 야 너 가입해 막 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모르고 가입을 해. 아파트 싸게 준대 하니까. 네. 요건도 안 돼. 이 사람 조합은 자격이 없어요. 무자격자인데 가입돼가지고 돈만 넣었다가 소송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자격자들은 그런 요건들,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가입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요건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하셔야 되고, 안 하면은 또 그 조합에다 소송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조합에다 소송을 하고 이겨요. 이기는 건 문제 안 되겠지. 근데 이기고 나서 집행을 해야 되죠. 집행이 되나? 근데 돈이 없네. 조합엔 돈이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신탁사한테 달라야 되거든? 근데 신탁사가 주관이? 안 줘요. 신탁사는 자기가 받은 돈을 신탁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만 집행을 해요. 그러니까 의뢰인들 중에 와요. 변호사님, 제가 조합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예, 잘하셨습니다. 저한테 자, 근데 신탁사가 돈을 안 주네요. 채권 압류 추심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럼 제가 안 해줘요. 압류 추심 결정까지 받아와요. 당연히 안 주죠. 압류 추심 결정은 뭐냐면 내가 조합한테 받을 채권이 있는데 조합도 저기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당연히 있겠지. 이제 관념상으로는 있죠. 조합 계약에 따라서, 신탁 계약에 따라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합이 신탁회사한테 받을 채권이 있으니까 나 이거 압류해 주세요. 법원에서 결정은 해줘요. 근데 신탁회사에서는 압류 추심 결정문이 오면 돈 안 줍니다. 이래요. 왜 안 줍니까? 그러니까 신탁 계약에 따라서 이대로 집행 못 합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받고 와서 그래. 변호사님, 추심금 소송 해 주십시오. 이래요. 안 해줘요, 저는. 왜? 지니까. 추심금 소송 신탁사 상대라면 져요. 100% 줘요. 해달라고 떼써도 안 해줘요. 왜? 선생님, 지면 소송비용 날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되겠어요? 안 되죠? 다 깨지는 거지. 네. 그 변호사가 몰라서 그런 건지, 알아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조합 상대로 그 압류 추심 결정을 받아놓고 뭐 어떻게 해볼 수 있겠죠. 추심금 소송은 거의 99% 패소예요. 무자격자들 승소해도 그게 안 된다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조합이 진짜 사업이 잘 되면 돼요. 이게 사업이 잘 돼서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좀 뜬금없지만 잘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100개 중에 하나. 그렇죠. 아, 너무 좋아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있죠. 제 의뢰인 중에. 지금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가뭄에 콩나듯 하고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 경우가 잘 없고, 그래서 지주택은 그런 무자격자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분양대금을 잘못된 계좌로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주택이. 이제 또 세 번째, 지주택이 왜 사기라는 이야기를 하면, 지주택 이 사업 프로세스가 이래요. 일단 개발 토지 지주택 처음부터 지주택 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라고 해갖고, 가칭 추진위원회 해갖고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70% 정도 매수를 하면은 이제 조합이라는 걸 이름을 내줘요. 그리고 토지를 95% 이상 매수를 하면은 이제 매도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강제로 살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하면은 그때 사업 인가가 떨어져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추진위원회 때부터 돈 주고 들어왔어. 근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주택 관련돼서. 네. 아까 말했듯이 제가 지주택은 승소해도 집행이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네. 다 설명을 했는데도 이분께서는 그래도 해달래요. 제발 해달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왜냐면 이분은 소송을 한번 했어요. 제가 아닌 다른 변호사한테 가서 해서 패소하셨어요. 이제 그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해주자면, 이분 같은 경우는 방금 말한 것 같이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지주택 조합이 돼갖고 사업을 이제 시행 허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여기 보시면 2017년 9월 21일이에요. 지금 언제 2022년이죠. 2017년 기억나요? 최근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4년 전에 소치가 2018년이었죠. 저 소치만 보더라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까마득 하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전이에요. 그보다 전에 이분이 계약을 이때 했어요. 이때 얼마 냈냐면 5,200만 원을 냈단 말이에요. 분담금으로 일단.
근데 계속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신탁 계좌로 잘 냈죠. 냈는데 이게 그대로 계속 쭉 이어지는데 분담금을 계속 내라 그래요. 여기 보신 분들 중에 피해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기 피해는 아니에요. 범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피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담금을 계속 내라 그래요. 분담금이 늘어난다고. 처음에 계약할 때는 한 4억만 내면 된대. 그래갖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분담금이 늘어나. 근데 계약서에 나와 있어. 늘어날 수 있다고 써져 있거든. 사람들이 그걸 좀 모르니까. 대법원 판결도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분담금 늘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모스조차도 지정해서 처음에 가입을 하거든요. 근데 도모스 지정도 안 돼요. 지주택은. 왜냐면 언제 정해지냐면 그 조합 총회의 결의에서 정해지는 거라 도모스 지정도 안 되는데 혼자 장밋빛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 몇 동 몇 호. 거기 간다. 근데 사실은 그게 정해질 수가 없고 그냥 가칭으로만 써놓는 건데 그렇게 한 거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사기친 거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사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분은 계속 분담금을 계속 내라 하는데 아직도 여기 착공을 못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되게 유명한 건설사예요. 네. 근데 시공사는 좋죠. 근데 이 지주택 조합이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조합이 지금 뭔가 거기 지금 왜냐면 지금 여기 형태 같은 경우는 상수도 부지도 매입을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지금 매입도 못 했어요. 다 100%. 근데 이분이 다른 분한테 가서 소송을 했어요. 패소했어요. 여기 판결문 보면 보이죠. 대응을 안 해서 무변론으로 승소한 거예요. 일부러 이래요. 이 조합이. 1심에서 일부러 아무 대응 안 해갖고 패소하고 항소해가지고 지네들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전에 소송할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전에도 이렇게 하셨어요. 이분이 이전에 패소했거든요. 1심 판결 취소하고 기각했잖아요. 그래갖고 이때 이분이 뭘 주장했냐면 지주택 조합 가입 계약이 사기였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갖고 패소했어요. 사기라는 걸 증명을 못해서. 지주택 조합 가입하려면은 보통 가입 취소할 때 탈퇴할 때 탈퇴 잘 안 시켜주거든요. 이거 탈퇴하려고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기예요. 근데 사기가 가장 많아요. 왜냐면은 무자격자인데 속여서 했다거나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혹은 뭐 어떻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뭐 허위였다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사기가 되는데 이분 제가 봤을 때 이걸 했어야 하는데 이때 어떤 문제인지 몰라도 이 변호사님이 못 하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패소했어요. 그러면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하는 소송에서는 사기 주장 못해요. 그럼 뭘 주장할 수 있냐면 조합 약관에 보이는 이미 탈퇴 약정 같은 게 있어요. 약정 해제 규정.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 탈퇴할 경우에는 조합에 이 해제 통고를 할 수 있고 조합은 총회 결의를 얻어서 14일 안에 통고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대구 고등법원 판결 중에 14일 안에 이 조합에서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탈퇴를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라고 본 판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탈퇴한다고 내용 증명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요.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해답을 보냈는데 2주 안에 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미 탈퇴에 의해서 된 거고 낸 돈의 위약금만 제하고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돼요, 이것도. 저도 이분한테 이제 할 때 사기 부분을 증명해서 가야 되는데 기판력이 있으니까 내가 쥐고 있는 칼 중에 하나가 날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게 이미 탈퇴 규정 주장도 하고 있고 이행 불능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행 불능은 제가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아요. 왜? 이 사업이 이행 불능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2017년도에 끝났는데 2022년까지 아직 상수도 부지도 매입 못하고 있고 사업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 이행 불능 아니냐 이거 아니냐는데 법원은 이행 불능 인정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뭐 숟가락으로 푸고 있어도 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 착공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사업 진행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다 이렇게 보내놨거든요. 얘들이 이것저것. 그러니까 아직 이게 이행 불능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못됐어요. 이 조합들이 하는 행동들이 진짜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가입하신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이런 분들한테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질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주택 조합을 가입을 할 때는 정말 잘 보고 가야 돼요. 이게 진짜 토지 매입이 돼 있는지 어디까지 돼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봐야 돼요. 이를테면 가입할 때 매입 정도로 속였다. 그러면 사기를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95% 이상 매입됐으면 가입해도 되죠. 왜? 그때부터 매도 청구권이 나오니까 나머지 5%도 살 수 있고 땅 다 사오면 PF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땅 다 매도 장난질 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추가 분담금 팍팍팍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걸로 막 우중주중 가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건 같은 경우가 그 조합장에 대한 기소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거긴 착공했어요. 왜냐면 신탁사 관리하니까. 신탁사 계좌로 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도 집행이 될 건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도 이용주 좀 가도 남아요, 이 장사가. 그 정도로 이 부동산 이 분양 사업이 진짜 돈이 많이 도는 사업이에요. 지주택 선수들 그 팀이 있잖아요. 팀이 돌면서
그 지역마다 이렇게 예. 그림 그려가지고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그러고 다녀요. 예. 치고 빠지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네들이 어디에서 성공시켰다 이러면서 다니는데 저 건설사 믿고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이 조합이 문제네, 조합이. 왜냐면 조합은 이거를 관리 감독을 못해요.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맡겨놔서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주택. 네. 무풍지대야, 무풍지대 완전히. 근데 이제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주택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발 제가 정말 수백 번도 얘기를 하지만 지주택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재개발은 하시고 네. 지주택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주택은 확실히 위험해요. 왜냐면 이게 뭐 싼 게 비지떡이다 이렇게 하고 들어왔다가 비지떡도 안 돼요. 네,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죠. 돈도 못 돌려받고 자판에서 승소해도 집행이 어렵다니까요. 저기 지금 가입이 17년인데 지금 네. 지금 2022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전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 같긴 한데 이 네. 이미 탈퇴에 대해서 답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미 탈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그 일부 위약금 내고 하는 거라. 근데 저는 이 새끼들한테 어떻게든 받아낼 거예요. 제 나름의 또 스킬이 있거든요. 나름대로의 스킬이 있어요. 지주택 조합 이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하는 여러 스킬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카톡으로 결과 나오면은 네,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십시오. 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렇죠. 엄청 뭐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뭐 우리가 이제 뭐 탄소 중립 이런 걸 하면서 이제 필요하긴 해요. 이건 진짜 필요하긴 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우리 지구의 환경을 보존을 하고 우리 주변 그 다음 세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걸 한다고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한다고 이것저것 해요. 근데 이 사업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냐 항상 그 절차를 알아야 돼요. 구조를 알아야 된다. 구조를 알면 그 구조를 알면은 이게 나한테 와서 사기친 놈들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알 수 있다고요. 태양광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먼저 이제 시설 부지가 태양광 시설 건축 허가가 맨 나중에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먼저 나와야 시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꾸로네. 먼저 발전 허가가 먼저 나와요. 발전 허가라는 네, 거. 그 발전 허가가 뭐냐면 이제 한전에서 선을 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땡기는 거. 네. 근데 이게 발전 허가가 떨어져도 실제로 이거 선로를 배정받기도 엄청 힘들어요. 지금 하도 많이 사람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거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힘든 게 최마지막에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데 거부 처분이 나와요. 왜 나온 줄 알아요? 조례가 막아요. 조례, 지역 조례. 네.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 다른데 조례 내용 보면은 태양광 조례라 해고 보면은 도로에서 200m, 300m 안에는 못 들어요. 다 그래요. 하지 말라는 소리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태양광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사실상 태양광 시설을 하겠다는 게 거의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m, 300m 안에 걸 못 하는데 이것 때문에 2019년도가 굉장히 기점이 된 시기예요. 2019년 12월에 대법원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1심, 2심 다 태양광 업자가 승소했어요. 대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재량을 인정한 거예요. 청송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조례는 지자체마다 특수하기 때문에 그 재량을 인정해야 되고 이게 이제 난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조례가 법이잖아요. 지자체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한 내용의 태양광 시설은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취지로 판결을 때려버렸어요. 그 이후로 거의 지자체 태양광 조례 보면은 저 거기에 건축 허가가 났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애초에 건축 허가가 안 났는데 여기 투자하라고 막 그래요. 근데 건축 허가가 나도요. 이제 발전 허가도 받고 건축 허가도 받았는데 선로가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선로가 못 들어오니까 그게 한전에서 배선을 받아갖고 끌어와야 되는데 그 선로가 배정이 안 돼갖고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고기 없는 햄버거 아니에요. 팥없는 팥빵이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 선로가 배정될 때까지. 그런 일이 이제 지속이 돼버리면 이분은 발전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 부지 매입은 했는데 뭐 올스탑 돼버린 그런 경우도 많고 또 문제는 태양광도 이 주식과 같이 단위가 있어요. REC라고 해가지고 주식가치 시시각각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태양광 발전을 해서 태양광을 팔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수익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옛날보다 그 시세가 많이 낮아졌어요. 단가가? 네. 낮아져가지고 그렇게 이익이 또 크지도 않아요. 근데 태양광은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판넬이 이게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판넬이 그렇게 뭐 영국 무한의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요? 네, 특히 중국산 이런 거 써버리면은 오히려 이게 화석연료보다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막 건축업자 잘못 만나면 망하잖아요. 태양광 또 하시는 분들도 건축업자 잘못 만나고 당한 분들도 많아요. 판넬 이상한 거 써버리고 개발행위 허가 막 늦게 받아버리고 건축업자가 언제까지 지어주기로 했는데 항상 뭐래요? 항상 딜레이 하죠. 지체상금 발생하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뭐 발전허가 받아놓고 뭐 그 건축허가 기간이 못 받아서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안 된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버려요. 들어갈 부품이나 이런 거를 안 좋은 걸 써가지고 뭐
흠이 하자가 발생하게 나고 모듈에 막 음영이 생겨버려요. 태양광에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 그리고 비 오면 막 쓰러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모든 일이 우리가 살면서 참 합력해서 선을 이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면은 부지도 안 좋아 버리고 이러면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태양광은 지금 단계에서 하신다고 하면 고민을 해야 될 게 이 부지가 지자체 조례에 반하는지 반하지 않는지부터 찾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냐면 그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시점에 조례를 보니까는 지금 조례에서는 가능해요. 이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 태양광 허가를 받으려면은 형질 변경, 그 다음에 문화재, 뭐 환경심사평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전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 신청서 내려고 하는데 그때 조례가 바뀐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열심히 했어요. 지금 문제 없어가지고 올해 8월 1일자로 조례가 나오는데 봤더니 우리 동네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처음에 사전 절차 밟을 때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아니면 8월 1일로 판단을 해야 돼요? 8월 1일? 네. 대부분 판례가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 그렇죠. 예. 조례가. 그렇게 해서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 부지인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 얼마나 억울해요. 의뢰인들 중에도 그렇게 갖고 이렇게 막 억울해요. 근데 진짜 억울할 일이래요. 그래서 문재인 욕을 먹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2017년도 가이드라인을 보잖아요. 지네들이 하라고 해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개발 허가 지침에 대한 광주고법에서 거부 처분한 것에 대해서 광주고등법원에서 이제 태양광 업자 손을 들어줬어요. 2017년도에 15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격거리 제한을 하지 말아라. 이격거리 제한 다른 나라에서 안 해준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사람들이 다 아 나도 해도 되겠구나 이런 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일본, 영국 뭐 우리도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저도 이걸 그때 증거자료로 냈죠. 근데 법원은 기각. 19년도 이전에는 이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힘들어요. 가이드라인이고 뭐고 일단 조례가 제일. 예, 지자체 안에서는 이건 그냥 이 가이드라인은 그냥 하나의 권고 사항일 뿐이에요. 법이 아니잖아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행정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런 거 믿고 해봤자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제 사기꾼들 어떤 일 하냐? 여기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는데 투자를 해라. 그럼 여기에서는 수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들이 조합이 되죠. 어때? 수익금 보장, 유사수 신행이. 투자 능력 안 되잖아. 사기.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되는 거예요. 또 진짜 내가 웃긴 것 중에 사기 피해자 중에 태양광을 했는데 어디다 한다는 줄 알아요? 바다에다 한대. 말이 돼요? 바다? 예. 바다에 이 판넬을 깔아놓으면 태양빛이 저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오는 거예요. 되겠어요? 파도가 움직이는데. 잔잔한 강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그런 걸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죠. 그런 사기꾼들. 그렇게 사기를 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바다 위에다 내가 하겠다. 여수 앞바다에 사겠다.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좀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좀 그런 현실 감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속으면 안 돼요, 진짜. 정권 바뀌고 또 새로운 산업이 추진되면 또 뭐가 나오겠죠, 사기가? 새로운 산업이 또 나오겠죠. 어떤 산업이 나오든 계속 사기 치겠죠. 뭐 항상 사기 치는 패턴이 여기 이걸 하면 뭐 전도 유망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득이 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만약 그게 이득이 난다고 하면 주장하는 자가 충분한 자료를 가져와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한테 투자하십시오. 저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뭐 한 적이 있어요? 이러면 이래. 내 말 못 믿어? 야, 내가 너한테 왜 거짓말 치겠냐?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입증 책임 전환시키면서 괜히 물어본 사람 미안하게 만들어요. 또 사기당한 사람 또 착해. 그래가지고 또 내가 괜한 의심을 했나? 그러면서 사기당하고 나서 밤에 잠 못 자는 거예요. 사기꾼들의 특징은 두 가지 말을 많이 해요. 첫 번째, 이 말은 진실이다. 나는 참이다. 난 진실만을 말한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진짜야? 물어보면 내가 왜 너한테 거짓을 말해? 라고 계속 오히려 물어본 사람을 미안하게 만들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정말 가능한 것이고 자기가 정말 추진할 만한 그런 사업이나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면 보여주죠. 저희 변호사들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의뢰인들한테 판결문을 보여줘요. 저 이런 사건을 한 적이 있고 제가 안 한 사건이어도 제가 할 때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저는 판결문을 찾아봐요. 제가 하지 않았지만 법원에 그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들을 쭉 찾아보고 이런 사건은 이런 식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구나.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뢰인들한테 이런 사건은 이런 판결이 주류 판결들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봤을 때 당신은 진다. 당신이 이긴다. 해볼만 하다. 이걸 보고 판단을 하게 하거든요. 그게 근거예요. 그걸 보고 할지 말지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어디 갔는데 이건 무조건 뭐 구속 상태 빼줄 수 있다. 당신 감옥 안 보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물론 변호사 자격증 다 있겠지만은 사기를 예로 든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
내가 아는 어떤 변호사가 있으니, 사무장이어서 그래. 내가 아는 어떤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만 가면 돼.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가면 돼요? 그 사람 잘해라고 물어보는데 야 내가 너한테 거짓말 치겠어? 이러면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굳이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업 과정에서도 내가 건설 사업을 해. 니 잘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거짓말 치겠냐? 저기 무조건 올라 그냥 해 이러는 거야. 그러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투자를 부추긴다. 그러면은 안 돼요. 안 당하는 방법은요. 그냥 옛 어르신들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옛 어르신? 네. 그냥 요행은 없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떡상해도 30%잖아요. 근데 사기당한 사람들은 200%, 300% 수익을 생각을 해요.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서 오는 것들은 솔직히 보면 내 것이 아닌 거잖아요. 저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내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노력해서 읽었기 때문에 탈 수 있는 거고 살 수 있는 집인데 그 집이 적다 한들 뭐 어때요? 내가 살는데 행복하면 된 거지. 그리고 입고 다니는 옷이 굳이 명품이 아니면 뭐 그런다고 그래요? 내가 입고 다닐만 하면 된 거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옆에 있고 내가 지금 밥 3끼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니냐고. 돼지 국밥 육수충 같이 발렌시아가 신고 클러치백 들고 그러고 다녀야 남들한테 플렉스 하는 건가요? 금발찌 차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지금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내가 누리고 사는 거고 소소하게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은 행복하고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삼겹살에 소주를 먹어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굳이 뭐 남들한테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려가지고 기한 죽으려고 할 필요가 있냐고. 난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남자들 왜 그런 거 벤츠 같은 거 타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저도 타고 싶어요. 타고 싶은데 더 벌어서 살라고요. 10도 없는데 지금. 지금 이 과정과 단계가 소중한 것 같아요. 아직은 젊잖아요. 30대니까. 그 과정과 단계를 거쳐 나가고, 배워나가고, 알아가는 거죠. 저 변호사 일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배워나가고 알아가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그것이 쌓여져서 내가 되는 거지, 내가 하지 않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것이 내 것이 돼버리면, 결국에 그거는 쉽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을 보면 사기 쳐서 가져온 걸 또 사기 당하더라고요. 또 사기꾼이 사기 당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봐요. 그리고 사기꾼들이 그래요. 자기 사기 당했다고. 사기 피해라고 고소할 수 있냐고. 결국 자기 것이 아닌 거는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라틴어 법원이 하나 있는데 저 민법 교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예요. 라틴어 이런 말이 있대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진 것 이상의 것을 남에게 줄 수가 없다. 우리 물권법에서 물권에 이런 개념 있잖아요. 가장 큰 권리가 소유권이잖아요. 이 소유권의 가치만큼 담보가 설정이 되잖아요. 이를테면 5억 주고 산 땅을 은행에서 감정평가해서 5억 나오는데 그게 담보를 7억 8억이 돼요?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올랐던 부동산이 떨어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 가격 이상의 것들은 초과할 수 없잖아요. 담보 설정이. 그런 원리죠. 원래 없었던 거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 캐파가 이 정도면은 인정하고 노력해서 성장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뭐 실수할 수도 있지만 더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성장시키면 되는 건데 괜히 지금 있지도 않은 거를 뭐 요행으로 해서 가져가겠다. 그 탐욕. 네, 그게 결국 망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싼 신발, 싼 옷 입고 다녀도 되죠. 그러면서 좀 더 나은 거 입고 좀 더 나아지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데 그건 내 거잖아요. 근데 남의 건 아니냐. 내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내 것이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남보다 좀 모자라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투박하잖아요. 말투도 전라도 사투리 팍팍 쓰고. 근데 주위에 보면은 주위 사람들 중에도 막 표준어 쓰고 저보다 부드럽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스타일인 거죠. 그건 남의 거예요. 제가 그걸 굳이 닮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제 나름의 매력이 있고 이건 저니까 이런 저도 제가 사랑해야죠. 그죠? 그럼 법정에서도 네, 검사님이나 판사님한테 이런 말투 이렇게 말해요. 그대로? 예, 시원시원하게? 예.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법무관 때도 지나가다가 인천에서 어떤 나이 지긋하신 변호사님이 먼저 저한테 인사를 하길래 저 아세요? 그랬더니 전라도 분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 쓰는 거 보고 알았다고 자기도 전라도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분은 말투를 바꾸려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태어난 곳이 제가 자라온 곳이 여기고 그러니까 굳이 저다운 거잖아요. 내 거는 내 거인 거고 남의 거는 나랑 다른 거니까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가. 우리가 그 서로 다른 거 인정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를 열등한 거라 생각하고 어떤 거를 뭐 좋은 거라고. 우리 동네 보면 7시를 하잖아요. 7시. 비하하고. 그런 친구들이 과연 사회생활에서 진짜 직접 그런 말 할 수 있을지 못 하잖아요. 그런 소비 패턴이나 투자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내가 가진 거를 증식해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주식이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한 달에 삼성전자 주식을 무조건 산다. 내가 받은 월급에서 얼마를 꾸준히 나는 어떤 뭐 현대차 주식을 나는 꾸준히 증식을 해 나갈 거야. 이 사람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투기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이 함용자 주식이 이제 한번 광풍이 불어갖고 지금 이제 횡보감도 있지만은 시간이 5년, 10년 지나면 올라가겠죠. 그럼 그 사람은 자기 거잖아요. 자기가 투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열매를 먹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아닌가. 모두가 솔직히 어느 직장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계속 노력한 만큼 연봉은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고 인정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거 코인 몰빵 이런 거. 네, 저 친구가 포르쉐 타고 다니니까 나도 타야 될 것 같아. 뭘 부러워해? 친구한테 얻어 타면 되지. 왜냐면 그 친구는 비싼 이자 내는데. 그잖아요. 이혼에서도 또 소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혼 이야기를 좀 할게요. 네. 예, 이혼,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특히 아줌마들, 기혼 여성분들이 마음 카페를 가요. 마음 카페. 그 마음 카페를 들어가 보면 항상 거기에 무슨 변호사들이 있어요. 뭐 여기 고문 변호사하고 뭐 이렇게 상담해주는 변호사. 왜냐면 사실 이제 이혼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제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대다수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혼을 많이 해요. 근데 맘카페에 가면 이상한 글들이 있어요. 뭐냐 보면 내가 원래 경기도 살았는데 이혼하고 나서 나는 이제 강남에서 살고 있다. 새 인생을 살고 있다. 막 그런 식으로 막 올라오는 막 글들이 있어요. 맘들이 올리는 거예요? 네, 내가 이혼해서 새 인생 살았다. 재산 분할해서 땡겼다. 막 그런 이상한 뭐 이혼을 부추기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혼 소송 중에 있는데 제가 이혼을 못하게끔 그 조정으로 끝낸 적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여기 상대방 남편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해하게 해서 지금은 잘 살고 계세요. 세 분 이렇게 같이 셋이 모여서? 먼저 제 의뢰인은 여성분이었는데 네. 그 남편분하고도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가지고 네. 말씀드려가지고 만나서 감정의 고를 좀 풀고, 왜냐면 결혼하면 남자 여자 둘 다 힘들거든요. 근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한쪽 이야기만 하다 보면은 그건 이제 답이 안 생겨요. 여성은 육아 스트레스를 받죠.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 힘들죠.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화나 이런 걸로 못 풀면 서로 이제 피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해서. 이게 재판을 이제 서로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이혼으로 막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혼이라는 게 둘이 협의하게 되면 협의 이혼으로 끝나요. 그걸로 끝나는 건데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일이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양육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우리나라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유책 사유를 입증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위자료 문제가 발생하고 그럼 재산 분할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논의가 돼요, 이혼 소송에서. 근데 정말 한때 사랑해서 결혼한 관계인데 거기에서 서로 이제 살면서 있었던 온갖 그 추잡한 이야기 다 꺼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근데 또 이제 이런 거 전문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이런 감정 싸움으로 계속 치달아요. 특히 가사는 일반 민사 소송과 다르게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막 감정 쓰레기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사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을 많이 힘들어해요. 왜? 의뢰인이 막 얘기하고. 이혼 전문 뭐 있잖아요, 그런 거. 변호사. 네, 저는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하는데 지인들이 이혼 사건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오면은 하긴 합니다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게 되는데 이제 맘카페 같은 데서 누가 나 이혼해서 이렇게 재산 분할해서 얼마를 땡겼다. 근데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 이익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이야기했을 때 이혼이 되면 유책 사유가 6가지가 있어요. 민법 840조에 정해져 있는데 배우자 일방의 부당한 대우, 뭐 직계 가족들이 했던 뭐 부당한 대우, 뭐 유기 부정행위, 뭐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싸움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냥 이혼 소송하면은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돼요. 그냥 된다니까. 그냥 소송 걸면 안 걸고 있어요? 그러게 돼요, 그냥.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 이혼을 하는 것이 엄청 어려운 것처럼 뭐 변호사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의뢰인들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혼같이 쉬운 게 없어요. 없는 싸움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면, 아주 더티하게 써요, 소장을. 그러면 이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논의되는 게 위자료야. 누구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지. 근데 보면, 둘 다 똑같은 놈들이야, 되게. 그래서 위자료 둘 다 기각당해요. 진짜 한쪽이 월등하게 쓰레기 짓을 하지 않는 이상 거의 둘 다. 왜냐면 여자가 남자 바람 피웠다 그래. 남자도 그래. 저 사람 뭐 집에서 음식도 안 하고 애들한테도 맨날 아빠 욕하고 저기 부모한테도 인사도 안 하고 막 등등등등 다 내. 보면은 둘 다 똑같은 거야. 기각. 위자료 기각돼.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양육이랑 재산분할이에요. 재산분할 먼저 얘기할게요. 재산분할은 뭐냐면 둘 사이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합쳐요. 근데 특유재산이라 해갖고 혼인생활과 전혀 무관한 재산은 배제시키거든요.
근데 10년, 20년 사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다 합쳐지는 거지. 여기 그거 나오잖아요.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나오잖아요. 그 계승자에 그것처럼 네 재산이 내 재산이 내 재산이 네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섞여버려요. 왜 남편 계좌로 돈이 들어와도 그 돈이 같이 사는 거고 남편 돈을 아내가 그 자기 명의로 이전해갖고 뭐 공과금 내고 뭐하고 다 그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돈이 다 그냥 하나같이 그냥 혼인의 기초 재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비율을 나누거든요. 근데 그 비율은 변호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산술적으로 거의 계산기 때리듯이 나와요. 10년 이상 살면은 거의 50대 50 아니면 60대 40 이렇게 나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5대 5, 6대 4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남자가 아무리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여자가 집에서 일하고 10년 이상 애 낳고 살았는데 보상해줘야지. 그게 법원의 입장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걸 인정 못 받았거든요. 근데 여자 10년 뒤에 어디 새로 시집을 가요. 그 여자의 그 살아왔던 그 가사 노동, 기여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갖고 돈이 나와요. 그러면 둘이 같이 살다 보니까는 한 3억 있다고 합시다. 3억 있다고 할게요. 뭐 소소한 집을 이야기할게요. 3억 다 나왔어요. 근데 아니면 5억 있다고 하더라도 집이 5억이라 하더라도 그 집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채무. 그러니까 한 1, 2억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억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6대 4로 나눠요. 5대 5로 나눠요. 뭐 1억 5천 대, 뭐 1억 6천, 1억 6천 대, 1억 4천. 이런 거 한다고 해봐, 한들. 이게 뭐 이득입니까? 둘이 살던 거에서 그냥 갈른 건데. 불행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어느 한쪽이 집을 갖게 되면 그 집의 나머지 가액만큼을 남자가 6을 가지면 그 집을 갖는 대신에 4에 해당하는 돈을 여자한테 줘야 돼요. 그걸 서로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집을 갖겠다. 너 돈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 큰 지분을 갖는 쪽이 적은 지분을 갖는 사람한테 돈을 줘요. 물건을 내가 갖는 거지. 네. 큰 지분이. 그 집을 그렇게 지분대로 나누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주고 대금 분할로 되게 끝내요. 법원에서는. 그게 깔끔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집을 현금화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모로 좀 불행인데 여자는 그 판결 받아가고 그 집을 경매 때려버리죠. 강제경매 때려가지고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그게 종전에 살던 집에서 일부를 가지고 오는 건데 어찌 더 큰 집에 간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럼 거짓말이네. 거짓말에 가깝죠. 치 마누라가 뭐 대기업 어떤 뭐 재벌이지 않은 이상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꿈꿀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새로운 인생을 살고 뭐 재산분할로 땡겨 산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허구네, 허구. 허구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재산분할을 벌였다. 그거 사람한테 막 부추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꼼부질하는 거네. 예. 하라고 너도 하라고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을 듣고 나면 집에 와서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 왜 연애할 때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저렇게 안 해주지? 다른 집 남자들은 저런 사람한테 왜 했잖아. 왜 술 처먹고 있지? 그렇게 뭐 저기 남편은 얼마 벌어온다는데 우리 남편은 쥐꼬리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내면서 자기가 원래 사랑했고 좋아했던 자기 것을 내 가치를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자꾸 이제 그런 뽐뿌질이 돼서 그런 걸 하는데 재산분할 해봤자 기존에 그들이 갖고 있던 재산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도저히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이나 그런 잘못된 행동 혹은 뭐 바람을 피워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라면은 당연히 이혼을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 근데 그런 것이 아닌데도 아까 말했듯이 기타 원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좀 불행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재산분할 다음에 문제되는 게 양육에 관한 거예요. 양육. 이게 중요하지. 예. 양육은 이혼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양육권을 가져가요. 근데 양육권을 뺏긴 쪽은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 돼요. 그 수입이 돈벌이 그 부부 양쪽 수입을 합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못 살아도 한 30만 원 내야 돼요. 한 달에. 못 내면 압류 추심당하고 감치도 당하고 그래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요.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 가서도 무료로 구조받을 수 있어요. 양육비 안 줄 때는. 그래서 양육비는 과거의 양육비까지 다 청구할 수 있게끔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양육권을 가져갈 때 난리 부르스예요. 얘가 양육비 기준이 자의 복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이 자의 복리라는 게 참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아이의 welfare,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냐 그 말이 쉽게 말해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보통 엄마들이 유리하죠. 왜? 애는 무조건 엄마가 키워야 한다 이런 인식이 강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 이제 가정법원 가면 법관도 여성분들이 많아요. 가사조사관이라고 해갖고 가정법원 직원이 가서 가사조사를 해요. 아 진짜 별게 다 있구나. 네, 가서 다 조사해요. 와 쉽지 않다 진짜. 여기 봐보세요. 여기 자녀 양육 안내 참여 확인서도 있고 다 있어요. 가사조사를 다 해요. 아 에이스면 진짜 복잡하구나. 네, 가사조사 이걸 다 해요. 그래서 그리고 바로 이혼도 못해요. 협의이혼도 에이스면은 이혼 숙려기간이라고 해갖고 그게 필요해요. 이혼 숙려기간 안 가지려고 뭐 허위 이야기예요. 뭐
폭행 이런 것 때문에 승려기간이 도저히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짜고 쳐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얘 있으면 승려기간이 있어요. 그게 한 2개월 돼요? 내가 지금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개월인가? 6개월인가? 어쨌든. 네, 제가 그걸 다 외우고 다니지 않는데. 네. 제가 막 이혼을 맨날 하잖아요. 이혼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해야 한다면은 뒤지게 해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것들 다 거쳐요. 그래서 가사조사관이 와서 다 보고를 해요. 애 엄마 쪽을 봤더니 이러고, 아빠 쪽을 봤더니 이러더라. 그래서 봤더니 애의 양육환경이 어디가 좋은 것 같다. 어쩐 것 같다. 애한테 물어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거 다 물어봐. 조사원이 중요하네. 그렇죠. 왔을 때 잘해야 되겠네. 그걸 잘해야죠, 아주. 근데 이제 그게 잘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동안 살아온 걸 보고 그러기 때문에 애기가 표현을 해요. 옛날에는 막 이제 막 좀 머리를 좀 쓰면 아빠가 얘를 데려오고 싶으면은 엄마가 얘를 데리고 있잖아. 근데 한 3일만 내가 좀 데리고 있게 해달라. 판사한테 요청을 해. 재판 중에. 혹은 이제 재판 중에도 그 면접 교섭권이 있어요. 면접 교섭권이. 양육권을 뺏겨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면접 교섭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행사하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면접 교섭 한 2, 3일 잡을 때 롯데월드 가고 에버랜드 가고 치킨 피자 먹고 PC방 가고 얘한테 너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아빠랑 산다고 그런 스킬도 있죠. 그걸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막 별의별 짓을 하는 거죠. 막. 아이의 마음을 그냥 아빠랑 살면 공부도 열심히 할 것 같고. 아니 근데 면접 교섭을 한다는 거는 이미 절차가 다 끝난 아니에요. 이혼 중에도 면접 교섭권 행사할 수 있어요. 네, 그건 그냥 법률상 권리예요. 그래서 소송 중에도 잠깐 아이를 내가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하고 가사 조사를 받는 거죠.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그동안 뭐 아이에게 못했던 사랑을 어필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아버지가 하도 잘못하면 애들이 그런 걸 해줘도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종래에 그런 못된 아버지들도 있었고 좋은 아버지들도 많고 양육권에 대한 게 이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재산분할에도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재산을 자르는 거예요. 그 기여분에 따라서.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쓰레기여도 엄마가 바람 피워도요. 재산분할하면 40% 가져가요. 엄마가 바람 피웠고 다른 남자랑 가정 차리고 잘 살고 있다니까. 얘도 신경도 안 써. 근데 40% 가져간다니까. 뭐 저런 쓰레기 같은 게 다니냐 할 수 있는데 그게 이혼하면 재산분할이라는 게 그래요. 이런 건 있지. 내 남편이 돈이 엄청 많다. 그래서 그걸 뭐 나는 10년간 기다려서 그 남편의 전화에 40% 가져오겠다. 그게 사랑입니까? 그런 거 상정하기 힘든 거고. 그러지 않은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맘카페에 가서 이혼해서 한몫 챙겨서 새 인생 살았다. 그거는 거의 없는 허구의 이야기죠. 혹시 맘카페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빨리 접으시는 게 좋겠네요. 현실로 돌아오십시오. 어렸을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가 어렸을 때 건강하게 크라 그랬어요. 건강해 보여요. 네, 아주 건강하죠. 건강한데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뭐 제가 뭐 스카이를 나온 것도 아니고요. 뭐 고등학교를 뭐 특목고를 나온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도 그냥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중상이었었어요. 중상 정도 했고 대학교도 전남대를 나왔고 로스쿨도 전남대를 나왔어요. 광주 토박이지. 네, 광주 토박이고. 그러니까 그게 저니까 제 거니까. 근데 여기 나왔는데 대학교 갔을 때도 제가 전남대 법대에 무슨 장학금을 받고 간 것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하게 대학교 간 거거든요. 평범하게. 수시 2차. 왜냐면 수학 점수가 5등급이라 수시로 갔어요.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 가서 저는 발전을 이룬 것 같아요. 좋은 교수님들한테 정말 잘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 수준 이상의 것들을 교수님들한테 많이 받았고 지금도 그 선생님들과 저는 그분들한테 선생님이라 그러거든요. 네, 교수님이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란 말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학문이나 공부하는 것들에 대한 재미도 많이 알게 되면서 이 분야가 좋아졌고 그래서 뭐 사시 공부를 했는데 망했어요. 수험을 몰라가지고 혼자 이렇게 하다가 로스쿨에 오게 됐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과정이 계속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여기 오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시험이 안 되고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군대 가라 했거든요. 너는 이제 보니까 답이 없다. 군대 가라 그래가지고 그때 본 영화가 2개가 있었어요. 그 2개 영화를 보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하나가 어떤 거였어요? 새얼간이. 새얼간이? 네. 또 하나가 김씨표류기였어요. 되게 의외다 2개 다 영화가. 네, 왜 그랬냐면 김씨표류기 내용이 그래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진짜 죽고 싶어서 다 신용불량자고 막 사채업자들이 전화 오고 인생에 가능성이 없었고 나 죽어야겠다 이러고 한강에 몸을 던졌는데 그 밤섬에 표류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보니까 사라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목표가 생긴 거야. 짜파게티를 끓여먹는 거. 보면서 엄청 소소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살아가는 모습에서 저렇게도 사람은 살 수 있구나. 그전에는 꼭 뭘 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사람은 살 수 있고 그 사는 그 삶이
뭐 다 중요하다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 전에는 꼭 빨리 뭐 사실을 붙어서 뭘 해야 된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걸 그때 느꼈고, 그 다음에는 세월간이를 보게 되면 그 영화에 보면 그 똑똑한 친구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만년 2등하는 친구가 있고 1등하는 친구가 있는데, 1등하는 친구는 제가 뭐 1등하진 않았어요. 근데 1등하는 친구의 마인드가 좋더라고요. 그 친구가 너무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와서 공학을 하잖아요. 그 친구가 수업 시간에 교수님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 너무 눈에서 꿀이 떨어져요. 부럽더라고요. 저도 그때 로스쿨에 가서 다시 나한테 법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이 날라왔었거든요. 2012년 12월 23일 양구로 오라 했어요. 그 철원으로. 근데 그때 합격해가지고 안 갔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 분야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다시 기회가 주어졌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집 상황은 좀 넉넉했습니까? 아니요, 넉넉하지 않았죠. 저희 아버지 공무원이셨고 지금 퇴직하셨는데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저희 뭐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크진 않았고, 근데 상당히 압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로스쿨 다닐 때 장학금도 받고 다녔고, 열심히 공부해서 운 좋게 장학금도 받았고, 집에서 다니니까 뭐 방값이나 이런 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죠.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영상 보신 분들 중에도 뭐 꼭 제 분야가 아니라더라도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막 뭐 공무원을 해라. 공무원이 진짜 좋아서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그거 나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적성에 맞는 분도 있어요. 공무원 비하 발언 아닙니다. 근데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면 거의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행정이 딱 맞는 분들, 그 틀 안에서 딱딱딱딱딱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기준은 절대 안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분야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걸 맞춰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제 MBTI가 ENTJ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식사할 때도 느꼈지만은 진짜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이 업 자체가 진짜 천직이신 것 같아요. 네, 주위에서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뭐 공무원? 절대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네, 법무관 생활하면서 깨달았어요. 저랑 이곳은 맞지 않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런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으셨어요? 이게 좋아하는 일인지는 그때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고, 적성검사를 고등학교 2학년 때 했을 때 이게 가장 좋은 적성으로 나와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 적성이라는 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네 라고 하면서 공부를 해보고 했더니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저도 적성이나 사람의 기질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6, 7가지는 된대요. 6, 7가지를 되는데 그걸 못 찾아서 그냥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은 진짜 다 잘할 수 있대요. 그 6, 7가지를. 그러니까 그거를 못 찾아서 헤매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찾는 걸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의 제약이나 네가 이걸 한다고야 무시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자기가 찾아서 좋아하는 거라고 한다면 도전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좋아하는 것에 대한 끈기가 없으면 그냥 좋다가 끝나는 거죠.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근데 진짜 좋다는 걸 자기가 알면은 끈기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끈기는 무조건 어떤 분야에 있어든지 끈기는 필요해요. 제가 말했지만 어떤 회사에 가더라도 10년, 20년 일하면 다 인정받아요. 그 회사를 세워나갈 정도로 그런 열정이 있으면.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하면 좀 이제 꼰대같이 들릴 수 있는데 어떤 분야든지 자기가 그 분야에서 반복되고 숙달이 되면 저는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졸업하고 바로 로스쿨로 들어왔죠. 4년 있다가? 네. 졸업하고 제가 1년 재수하고 들어왔어요. 리트 점수가 안 좋아가지고. 나이가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됐는데 영장이 나온 거죠. 대학원으로 미룰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원으로 미룰 수 있는 한도는 끝난 거예요. 사시 4번 떨어지고 집에서도 너 안 되겠다. 그냥 군대 가라. 그랬던 시기였고. 근데 저 같은 분들 많아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동료 법조인들, 선후배들 중에도 군대 갔다 와서 붙는 형들도 있고 그래요. 저는 그 형들을 보면 되게 존경해요. 그런 형들 진짜 저랑 똑같은 상황으로 그렇게 철원으로 영장 받고 양구 가서 군생활 한 형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형 잘 살아요. 변호사로서도 되게 존경하고. 인생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리스크가 왔기 때문에 그걸 잘 견뎌내서 자기 것이 된 거잖아요. 남들이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그냥 가는 거는 어리석은 짓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살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되게 그러면 하루하루가 재밌으시겠네요? 네, 재밌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 버니까? 예, 그거 즐겁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감사해서 이런 어떤 일을 할 때도 유익하고 남들에게 좀 웬만하면 긍정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남들한테 어떻게 부정적이거나 그런 일은 안 하고 싶고. 변호사님이시니까 돈 좀 땡기고 싶지 않으세요?
왕창 나는 이 분야에. 근데 그게 돈을 많이 벌고 싶죠. 근데 정정당당하게 벌고 싶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당장 뭐 의뢰인한테 구라쳐가지고 돈 많이 벌면 그게 오래 갈까요? 오래 안 갈 것 같은데. 제 평판이 깎일 거고. 사람들이 저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떠들고 다니겠어요. 우리가 국어책에 구지가 나오잖아요.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그 거북이가 영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그 수로 부인을 내놓고 가잖아요.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아닐까요? 고전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나 현재나 크게 다르진 않아요. 아무리 우리 사회가 페미니즘이니 동성애를 인정하니 어쩌니 싸우고 막 난리잖아요.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근데 편치 않는 게 있어요. 뭐냐? 어느 누구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 1차 다부제냐, 일부 다처제냐, 일부 다처제냐, 1차 다부제냐, 일부 1처제냐 싸우지만 어느 누구도 함부로 결혼할 수는 없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사랑할 수 없다.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인류가 동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변치 않는 가치가 있고 법은 제가 봤을 땐 그것과 함께 가는 것 같아요. 그 관념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시대가 바뀌면 가장 늦게 법이 바뀌어요. 좀 시대의 관념보다 늦게 바뀌지만 어쨌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굳은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남을 때린 놈은 변상해야 되고요. 똑같아요. 부모한테 불효한 놈들은 벌 받아야 되고 그런 거를 지켜나가는 게 결국에는 자기가 잘 되는 것이지 않나. 평소에 투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좀 오랜만에 좀 다치지 않는 방법, 돈을 까먹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부동산을 주로 투자를 하고 계시고 돈 버는 거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시청을 많이 하는 채널이거든요.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이 채널을 통해서 저도 영상들을 보니까 좋은 정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지식과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나눴던 이야기도 결국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그 투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내가 지금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잘 간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까먹지 않는 거. 관리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투자가 또 안전해야 되고 내가 하는 투자가 또 범죄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의도치 않게 내가 하는 투자했던 게 범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엮이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과 방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부터도 집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여기 보신 분들은 다 집 가진 분들일 텐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저는 그냥 법률 전문가로서 피해당하지 않는 부분 저는 방어에만 치중하고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 있으실 때 서울 올라오실 때 혹시 있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한번 해주세요. 안녕.